그 중에서 한 100, 한 20,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 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마진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2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식품이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가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든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낮은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 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 보면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거고 용도구역은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건데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기가호조정구역, 수산보원조정구역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자 하나씩 나눠서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얘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개발제한구역 측에서 우리는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건물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지을 수 있냐만 우리가 궁금한 것이 다른 것은 궁금한 게 없죠.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에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그 뭐 국방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곳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던 땅은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을 해서 다시 말하면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못 짓게 한다는 얘기지 기존 건물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이미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없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개발제한구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아도 지목으로 대지로 돼 있는 땅은 건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목이 대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지로 돼 있는 경우에는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어떤 건물 짓을 수 있어요? 용도 그렇죠. 대한민국 어떤 땅이라도 용도지역이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인데 녹지지역인 경우가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 있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질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과 용도를 적용하는 거고 녹지지역인 경우에 녹지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질 수 있는 건물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얼마나 질 수 있어? 40%. 저렇게 틀린 얘기를 한데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비도시지역.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도시지역이야.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다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근데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될 리가 없어. 왜냐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어떻게 한다?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어디만 정해진다? 도시지역에만 정해진다. 그럼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땅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건물 못 짓는 땅이 있다 그랬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큼 짓는다? 용도지역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이주권으로 신축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곳에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거든요. 그 건물을 허물고 그 옆에 다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 같은 개발제한구역에 짓는다는 것이 이주권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2층을 허물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 1층을 허물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 저기 용도지역에 맞겠지. 그렇습니다. 뭐 10평을 허물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 용도 지역이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허무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거든요. 지을 수 있다 하면은 그 땅에 어떻게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맡기고 내가 이 주권으로 사갖고 100평 땅에다 짓는다고 했을 때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200평 땅을 사서 준다면 건폐율
20%니까 40평을 짓는 거고 300평 땅에다가 집을 준다면 60평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5평을 허물건 20평을 허물건 허무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는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결정이 된다 이러니까. 이주권입니다. 이주권. 이 예전에는 이 이주권이 거리 제한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게 우리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때 이제 제가 70년대 후반대에 건축설계사무실을 공부할 때인데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건물 못 짓는다 이러니까 이주권도 진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이렇게 변지를 가면은 집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집이 있어.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야. 거기 가서 이제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집 좀 파세요. 그러면 안 팔아요. 이걸 내가 이 땅을 왜 팔아요? 그래. 그러면 아니 땅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허물어져 가는 집을 팔으라고요. 에? 아니 다 쓰러져 가는 집은 뭐 하려고 살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좀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파세요. 그러면 알았어. 100만 원 좀 팔게 하고 지금 많이 붙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100만 원 된다?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쓰죠. 그러면 계약서를 써갖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건축물 관리하고 어떻게 한다? 내놓은 바꾼다. 등기를 이전하고 건축물 관리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건물을 어떻게 한다? 멸시 신고를 합니다.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멸시 신고를 하면 집을 없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물을 하나 허물었다는 멸시 신고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집을 질 때 여기 개발 제한 구역에서 멸시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멸시증을 집어넣게끔 되면은 그게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게 이주권입니다. 이게 이런 이주권이 잘 모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발굴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3억, 5억거든이 10억까지 갔었습니다. 이주권이. 그런데 급기야는 이제 이 이주권이 다시 말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이주권을 내가 허물은 곳에 있어서 근처에 있는 집단 칠학주로 가도 다시 말하면 그 어디야 대전에 있는 이 주권 갖고 서울에 못 오는 거야. 그 가장 가까운 어떤다? 아까 취약지구라고 그러겠죠. 집단 취약지구로 이 주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로 가냐면은 내가 허물을 때는 내 스스로가 허물을 때는 가장 가까운 이 주권으로만 저기 뭐 집단 취약지구 가는데 나는 허물라고 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넓혀지는 게 있죠. 네. 근데 허물리죠. 그때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허물림은 이주권을 줬거든요. 허물렸으니까. 그럼 그 이주권을 가지고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에 내가 이 강의를 하니까 뒤에 있던 수강생을 땀을 내리치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3억이나 같은 말입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고향 집이 있었는데 사람은 살지 않았고 그냥 집이 그냥 폐해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도로가 넓혀진다고 해갖고 수용당한다서 수용을 해갖고 수용을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우편으로 이주권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그 이주권이 뭔지 몰라갖고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는데 아니 그 이주권이 3억이나 간다는 얘기였으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찾아가지고 그 가면 써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주권을 받아가고 1년 이내에 써먹지 않으면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방에 듣다가 이 주권이 그런 거였다고 가슴을 치더라고 보면. 요새도 이 주권이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요새도 그 수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당하게끔 되면 이주권이 나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수용을 당해서 이주권이 나오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1년 이내에 팔면 그 사람을 그냥 써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고 조건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이 주권을 가지고 집을 지려면은 이 주권을 써먹기 6개월 전서부터 개발지향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허물었을 때 써먹을 수 있게끔 더 강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개발지향구역에 집이 있었는데 그 수용을 당하면서 이 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이내에 갖고 있다가 너 3억짜리 4억짜리 팔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지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 법이 강화돼 갖고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집을 지려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6개월 전서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갖고 있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그 이 주권 갖고 집을 질 수 있는데 이 주권 사가지고 바로 집을 짓는 건 안 된대. 강화가 된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내가 허물을 때는 가장 가까운 어떤다? 일단 취약주로만 가. 수용을 당해서 허물렸을 때만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경우는 아주 어떤다?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주권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가 가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저한테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저한테 수강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7세 되신 분이 저한테 수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땅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강의 들으러 오면은 운전기사가 같이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고 들은다?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나이 많이 드셨던 분이 78세 되셨던 분인데 그분 아주 건강해요.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다가 교수님 제 땅이 좀 사놓은 게 있는데 의왕에 있는데 한번 좀 가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 내가 딸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운전을 못하지만 딸 보고 나오라 그러면은 차 갖고 나오는 거니까 교수님 여기서부터 모시고 그 현장 다 갔다가 들었다 다시 교수님 여기 강의실까지 모시다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오기만 하십시오. 같이 한번 가서 땅을 봐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십니다. 약속을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딸이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 타고 가는 곳인데 저기 사당동에 잠깐 들리자 그러더라고. 사당동에 들렸더니 그 5층짜리 빌딩인데 그 5층에다가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든다. 그분이 그 빌딩 주인이더라. 그뿐만 말고도 또 이제 의왕에 갔는데 땅이 한 10,000평이 있었는데 수용을 다 당하고 어떻게 한다? 한 9,000평 남았다. 그런데 그 땅 때문에 이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가는데 딸이 아버지 왜? 이번에 그 딸 우리 아들 누구 둘째 걔 이번에 제대했잖아요. 응 그래. 응 제대했지. 아 제대하고 나왔는데 노트북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하도 게임을 해서요. 또 그 노트북 사주면 게임을 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그게 딸이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야? 사달라는 거야. 사달았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 알았어. 그거 얼만데? 한 80만 원이가 가나 봐요. 알았어. 그 내가 돈 줄 테니까 사줘. 그리고 이 해레비가 사준 걸 가지고는 절대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앞으로 다시는 국물도 없다고 얘기하고 사줘. 그 정도 능력 있으니까 딸이 차갖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왕에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 이제 그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호수가 있고 뭐 관광객도 있고 그 앞에 무슨 이렇게 있는데 아주 좋은 건 참 좋아. 여기다가 들어간다. 집을 하나 지어서 건물 하나 지어서 이제 세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이주권을 살려니까 10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10억을 가지고 이거를 사서 이렇게 집을 질까 지금 그 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저를 부른 거고 했더니 그 옆에 딸이나 자식들은 무슨 10억을 주고 가다가 그 이주권을 사서 건물 짓는데 3, 4억이면 지을 수 있는 걸 얼마 주고 산다고? 택배 이자 때문에 모르니까. 아씨 노인네가 78세인데 이러봐야 10년, 20년 후면 이제 자기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근데 10억 들여갖고 어떡한다? 집주인 되니까 반대에 찬성해. 그러니까 그분이 갈등을 얻어가 힘든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집을 지면 조금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죠. 여기에 10,000평이 넘게끔 이 땅을 갖고 계신데 여기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러면 농업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농업인 만들어 놨대. 그리고 다 돼 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요? 그러면 10억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주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의왕역 앞에 동네에 가서 건물이 지어진 것 중에 제일 싼 건물. 나온 것 중에서 된다? 제일 싼 건물. 사십시오. 근데 나중에 나한테 연락인데 뭐 3억 8천인가 뭐 얼마 4억 얼마를 샀는데 3억 얼마까지 했고 10몇 평짜리 뭐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 사는 겁니다. 사라 그랬어요. 그걸 사갖고 그것을 허물면은 아까 자기가 허물면 가장 가까운 집단 취약지구로 이사 옮겨가서 집을 짓는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는 땅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건물을 허물고는 이 농지로는 질 수가 있어요. 거리 관계없죠. 같은 동네인데 아, 같은 동네에 있는데 내가 집단 취약지구에 아니 취약지구가 아니라 개발지구에 집이 있다 이런 얘기에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지으러 농지로 가려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땅에 있는 거를 건물을 허물고 이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농지 땅에는 이 주권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 아까는 가장 가까운 집단 취약지구로 이용한다는데 농지가 없는 경우는 글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농사를 짓는 땅이 있는 경우에는 농사 짓는 땅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봐서 살았더니 뭐 4억 2천 달이고 3억 8천까지 얼마가 계약이 됐다 그러더라고. 사십시오. 사갖고 그걸 허물고 그 허무는 걸 가지고 이쪽 농지에다 집을 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한 1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이 교수님 하는 대로 집 지었는데 한번 같이 가서 보자 했더니 봤더니 2층으로 조그맣게 지었더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세를 들어갖고 음식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시키더라고. 뭐가 나왔는데 점심이라고 먹었는데 내가 보면 점심을 먹은 게 아니고 약을 먹은 것 같아. 야채야 야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한 20평 되는 곳에 한 테이블이 한 10몇 개가 있는데 남자는 나하고 둘밖에 없어. 전부 다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낮에 시간 남고 돈 있으니까 그거 먹으러 굶는 거고 미용 때문에 굶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런다 집을 그 진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권은 가장 가까운 집단 취락지구로만 옮겨갈 수 있게끔 됐는데 지금은 취락지구로 가지 않고 내가 농사를 짓는 땅에는 옮겨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수용되는 땅을 어떻게 한다?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6개월 전서부터 뭐 한다? 그
개발지원구역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최 사장님이 개발지원구역의 땅을 집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하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허문다 그래. 이게 도로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허물겠다고 미리 얘기가 나오죠.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그 건물을 어떻게 한다? 이 주권을 팔고 사는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주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물릴 건물을 어떻게 한다? 하려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지역구역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장님이 개발지역구역에 있는 땅, 건물만 사는 거예요. 땅이 수용되는 것은 땅값은 이제 사장님이 받고 건물을 허물리게끔 되면 그때 그 이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미 6개월 전서부터 이미 개발지역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그걸 가지고 어떤다? 집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을 허물고 입주권을 가지고 1년 이내에 찾았는데 이제는 허물리기 전에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도로로 도산이 되면서 수용이 되면서 하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그 있으면은 10억 정도 간다 그러면 말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만들었다 그랬죠. 원래 그 박정희 정부에서 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기획과 유행가산법이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개발지역구역이라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면서 그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기 위한 축사,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것을 어떻게 한다? 가공공장,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한 관리사,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한다? 개발지역구역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발지역구역에서 원래부터 집이 있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은 집이 없이 개발지역구역을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나를 뭘로 만든다?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뭘로 만들어서?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관리사입니다. 그것도 농지가 300평인데 관리사를 짓게 해주는데 안 그렇습니다. 78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15평 정도의 관리사를 짓게끔 해줍니다. 주택을 지어야 돼? 관리사를 지어야 돼? 주택을 지어야 돼? 관리사를 지어야 돼? 네? 명칭이 주택이냐 관리사냐. 관리사라는 얘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서 거주하면 안 되게끔 되는 게 농막이랑 마찬가지. 거주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사를 짓게끔 되면 거기서 15평까지 짓게끔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 화장실, 주방, 거실 다 만들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거주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었던가? 관리사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관리사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내가 관리사 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관리사 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관리사는 지을 수 있지만 여기서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농사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하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한마디 얘기했어요. 아니 농사를 지려면 거기서 거주도 할 수도 있지. 무슨 거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 나를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 민원인님
민원인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죠? 예. 저는 법규에 있는 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관리사를 지었다고 거기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조사를 나갑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봤으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건데 왜 나한테 역정을 내십니까? 가만히 말 들어서 그 전도 공무원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 민원인이 물어봤으니까 법규에 있는 대로 관리사라는 것은 어떤다?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관리하는 데에 쓰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안 된다 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얘기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생각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 내가 아 그런데요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다 사과한 적이 있는데 관리사라고 지을 수는 있는데 주택과 똑같죠. 15평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법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름만 관리사지 주택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팔면은 땅도 같이 파는 거죠. 그 건물도 또 하게끔 되면 그 관리사로 같이 해서 파는데 그 관리사는 정식 건축물 관리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올라갑니다. 가설 건물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또는 축사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농업인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짓는 거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저기 뭐야 우리 여사님이 물어봤거든요. 개발지역 땅인데 뭐 어떻게 하는데 저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개발지역 땅을 투자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땅의 가치는 무슨 가치라 그랬죠? 사용의 가치잖아요. 사용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땅을 가지고 내가 투자해라.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죠, 저는. 내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안 하는 것이 제 원칙이라 해야 됩니다. 자, 개발 제한 끝나고 이번에 뭐네?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그 땅을 하나, 임야를 하나 샀던 것이 있어요. 저쪽 땅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내 땅 바로 한 100m 밑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내 땅값이 올라갔어요. 팔아야 돼, 팔지 말아야 돼. 안 팔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네. 안 팔아도 되죠. 그들이 그 다음에 그 옆에 동을 또 지었어. 그래서 이제 땅값이 더 올라갈 거보다 이제 팔아야지 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이면은 나가갖고 내 땅을 통해갖고 비싼 거 올라가는 거야.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거기를 갖다가 어떤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놨더라고. 도시자연공원 꽝 된 거야, 꽝. 땅은 뭐 사용의 가치라 그랬죠. 사용의 가치가 내가 가장 극대화하는 게 건물을 질 수 있는 건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는 순간 건물을 짓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내 이름이다 보니까 내가 세금은 내야 돼. 하지만 사용은 그 사람들이 어떤다? 공원으로 쓰는 거야. 세금은 내가 내.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 그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였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뭘 하냐면 매수 청구권을 사용하면 돼. 네가 내 땅으로 산다? 묶어놨으니까 내 땅을 사달라 하게끔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줍니다.
근데 한번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도시자연공원구를 갖고 있는 다음에 묶였을 때는 사줍니다. 그런데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샀는데 내가 낙찰 받기 전서부터 뭘로 묶여 있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미 묶여 있는 걸 샀다. 그때는 안 해준다.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부평에 가면 계산동이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계산동 그 뒷산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였어요. 거기가. 근데 이제 우리 그 수강생 여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 이 땅을 사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천시에다가 청구권에서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얘기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내 땅 옆에 있는 이 사람은 1700평밖에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인천에다 매수 청구권을 신청했는데요. 매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3년, 4년째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어떡한다? 또 못 받고 있는 못 하고 있는데 그걸 뭐한테 그거 다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매수 청구권 올리면 그 공무원이 그걸 받아갖고 그걸 예산에다 올리거든요. 그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배정한 걸 갖고 사주다 보니까 신청해서 하는 것이 2년에서 3년은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가 없어? 예산이 없어. 없으면 좀 이거 어떻게 기다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부사님. 대학교 교수가 입학을 했어. 도시개발. 그러면서 이걸 강의 좀 들어야 될 것도 많이 없어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좀 돈이 목돈을 좀 생겨가지고 아주 도시지역이고 참 좋아가지고 집을 지려고 땅을 사놓고 계약을 하고 집을 지려고 그랬더니 관리자께서 못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그 집을 못 짓는 땅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그러고서 이제 4개월 강의 듣고 끝났어. 1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하냐면 내 땅이 개발지역구역인데 이 개발지역구역 땅을 부산에서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묻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이제 당신 개탄 거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개발제한구역은 건물만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인데 뭘로 묶였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었죠.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인 거에 따라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농사도 짓고 농기계도 갖다 놓고 뭐하고 다 만들어 놓고 된다? 매수 청구하면 와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해서 보상해주고 땅도 다 사주고 그랬더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가을쯤 돼서 연락이 왔어. 이번에 진짜 그렇게 해갖고 교수님 말씀 다 해갖고 내가 7억인가 얼마를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엔 공부해갖고 좀 차로 제대로 좀 땅을 사야 되겠으니까 좋은 땅 있으면 어떡한다? 골라달라고 어떡한다?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 구역이면서 그런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중을 또 묶어놓았을 때는 그 개발제한 구역은 건물만 못 짓게 하고 보상해 준 게 없잖아요. 규제만 하고 뿐이고. 근데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였으면 뭐다? 매수 청구권이 있으니까 같은 땅에 개발제한 구역인데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매수 청구권을 사용했던 거예요.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내에서는 비행기가 어디서 뜨죠? 김포에서 뜨죠? 국제공항은 어디서 뜨죠? 영종도에서 뜨죠? 그러면 우리 이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면서 비행기를 타는 인구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김포공항을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공항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서 이제 영종도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종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비행장을 만들고 하는데 비행장만 만드는 게 주변도 같이 하니까 설계를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용을 해야 되겠죠. 설계하고 수용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리겠죠. 4, 5년 걸리겠죠. 그러면 그 안에 거기를 영종도가 비행장이 옮겨간다 그러면 영종도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뭐야? 이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극비리에 관계자들이 의논합니다. 이 김포공항을 더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더 넓힐 수는 없다. 도저히 이 규모에 의해서 안 되다 보니까 영종도로 옮겨가야 되겠다. 하게끔 되고 어떤다? 그것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발표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든가 뭐 한다 그러면은 이 영종도로 올라간다는 것, 비행장이 옮겨간다는 것이 다 된다? 새 나가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전부 다 몰려간다 이런 얘기, 영종도.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날 영종도 전부 다를 뭐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딱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을 묶어놓고 나면 그때부터 5년에서부터 20년 동안까지는 어떠한 개발도 못하게끔 다 묶어놓습니다. 최적 얼마까지? 5년에서 20년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뭐냐면 농사를 짓게끔 하기 위한 것은 해주고 그 위에는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그렇게 전부 영종도 전부 다를 묶어놓고 아무것도 건축허가 나지 아무것도 안 해주게끔 하고 그때부터 그 영종도의 어디를 어떻게 이용해서 비행장을 만들고 그 옆에 그 창고는 어떻게 만들고 뭐 기상활주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한다? 설계를 다 해서 수용할 거는 수용을 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게끔 하는 것이 그게 뭐야?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그러면 이것이 보면 1등급 규제, 2등급 규제, 3등급 규제로 내가 나눠놨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떤 땅을 개발을 하려고 정부에서 있을 때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뭔가 하면은 수용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끔 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를 하나 새로 만들 만큼 큰 지역인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시가 아니고 동네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서울에서부터 성남에서부터 여주까지 전철 만들었죠. 전철 만들면 전철역 새로 생기죠. 그러면 그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생기겠죠. 동네가 하나 생기겠죠. 그때 그것을 뭐면 또 투기꾼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역을 어디다 만든다고 정해놨으면 그 역 주변을 전부 다 뭐해? 개발하기 허가 제한구를 묻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 지점은 똑같지만 거기에 역사를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고 출입구는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설계 계획이 다 끝나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건 풀어주는데 그 설계가 끝나고 수용할 때까지가 뭐 하는 것이 한 동네입니다. 울산 가보셨어요? 치사장님들 보면은 혼자랑이야. 울산역이 새로운 역이 생겼잖아요. 옛날 울산역이 아니라 지금 보면 울산역이 새로 생겼어요. 그 울산역이 새로 생긴 데가 양산에 있는 곳에 생겼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양산에서 내려서 울산 시내로 들어가려면 그 고속버스, 아니 고속버스 아니라 좌석버스 타고 한 3, 40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이 생길 때에 그런 KTX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KTX역이 새로 생긴 역 주변도 전부 다 개발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거 가서 보면 KTX역이 생기기 호흡볼판인데 그 동네에만 모텔하고 뭐하고 뭐 있고 딱 고등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동네를 하나를 어떻게 한다? 여기나 이런 거 생길 때 아까는 시가와 조정구는 시가 하나 생길 정도 큰 정도고 규모가 조금 작아서 역을 하나를 새로 만들 그런 동네다고 할 때는 개발인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이거는 3년에서 5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게 건축허가는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했나 묶어둔다. 그 다음에 3등급 규제입니다. 이거는 건물을 옮기는 겁니다. 뭐를 옮긴다? 지금 보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 동부지원이 어디 있었죠? 동부 지금은 구이동이요. 네? 구이동에 있었죠. 구이동에 있는 게 지금 어디로 옮겨갔죠? 네? 단지동인가? 문정동. 문정동으로 이사 갔죠. 그러면 그 법원에 하나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법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떻게 한다? 또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게끔 하는 것이 왜? 건축허가 제한구역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이 됐든지 개발인허가 제한구역이 됐든지 건축허가 제한구역이 됐다는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가 끝나서 수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된다? 기다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20년, 개발인허가 제한구역은 5년,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구역은 3년이죠. 그러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기조와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기조.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얘기를 한다니까. 20년 동안 못한다는 얘기는 못할 때까지 집을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땅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20년이 5년에서도 20년이잖아요. 최소한도 5년까지는 집값 땅값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2등급 규제는 어떻게 개발인허가 제한은 3년에서 5년이죠. 3년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고 건축허가 제한국은 2년까지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년 올라가는 게 좋아? 2년 올라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밥 먹고 잠 자고 술 먹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해서 내가 개발하자고 노력하자고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있으면 올라가는 땅을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그것처럼 더 좋은 땅이 어디냐? 그런데 그런 땅을 어떻게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의 허가 제한구역, 건축허가 제한구역이 그런 땅이라. 제사장님이 땅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 난 몰랐는데 내 땅이 개발의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였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듣기에는 최 사장님이 술 사야 되는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지역이 어린이 보호원도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시청 가서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파트 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라고. 그거 얘기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늘 아마 다음 주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가 조정구역이나 개발인허가 제한구역, 건축허가 제한구역과 지금 사장님이 갖고 계신 땅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법에 의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순환자원보호구역 그러면 집 제일 못 져요. 순환자원보호구역도 집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과 40% 용적률 80% 이하에서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의한 것도 그 집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여기에는 그런 교재에 보시게끔 되면 어떤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건물 못 짓는 땅은 아니다. 건폐율도 좋은데 헷갈리지가 많네. 건폐율 40% 얘가 용적률 80% 이하로
따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96페이지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법에는 나와 있지만은 요새는 실질적으로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못 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죠. 하수도도 만들어 놓고 상수도도 만들어 놨죠.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그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이 거기에는 한 4, 50채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 쓰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 뭐가 들어와? 아파트가 들어와서 뭐야? 수백 채가 들어오면 그 뭐야? 하수도와 상수도가 모자랄 수 있죠. 그럴 때 그거를 지으면은 기반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그런 부분을 못 짓게 만드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모자랐을 때 기반시설을 넓힐 때까지 어떤다? 건물을 못 짓게끔 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지금 기반시설이 모자라서 하수도 용량이 모자라서 상수도 용량이 모자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했고 건물 못 짓겠다는 가만히 싸우고 있어요. 이건 옛날 얘기죠. 현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은 법규에 보면은 필요한 경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갖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만 어떻게 50% 내에서 그런다? 줄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 근데 기반시설 모지다? 한번 지방자치단이 거기 어떤다? 용적률 100%만 지어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뭐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어떤다?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용적률을 다 차지 못하게끔 줄이는 경우가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아직까지 제가 요 근래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시게끔 되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 97페이지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노무현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어떤 집을 지으면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도 만들고 상수도도 만들고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니네들 집 짓는데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집을 지으려면은 니네들이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돈을 내라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지정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게끔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기반시설을 개인이 돈을 내서 만들어야 돼? 세금 걷어갖고 만들어야 돼? 세금 걷어서 누가 한 사람이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갖고 도로도 만들고 하수도를 만들고 상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건물 짓는 사람한테 또 내라 하는 것은 이건 위헌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을 해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 수강생 중에서 땅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이 기반시설 부담금 내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놔야 된다고 했고 허가 받아놓고 우리 수강생 중에서 예인 난리 쳤던 게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 중개 쉬운 문제 나와요. 근데 그런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어버리고 필요한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질 때는
기반시설 부담을 걸 수 있다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에서 초창기에는 건물을 지면은 건물을 질 때 무조건 어떤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나왔었어. 근데 그걸 어떤다? 없애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지정된 곳에 집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직까지 저도 못 봤어요. 최 사장님이나 이사장님, 이게 토지 이용계 확인원 보시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문자로 한번 주무십시오. 아직까지 이게 인기는 있는데 보지는 못하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두 개는 법규에는 있지만은 토지 이용계에 가서 띄어서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만드는 것인데, 그 건물만 짓지 말고 기반시설도 같이 짓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 강의가 한 20-30분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던 지구단위 계획은 1종 지구단위 계획, 2종 지구단위 계획에서 1종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이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이 통합이 돼서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인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1종, 2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띄워봤더니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고, 그 법 후에는 1종, 2종이 없어지고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1종, 2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다음 주 떡국 드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에 오시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서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녕히 들어갔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